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첨수입니다. 제가 수많은 불치병과 암을 이겨내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난 후 건강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사의한 물질 아스코르빈산과 클루타치온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활용 방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 두 물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수많은 암 환자들과 원인도 모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서 이 불가사의한 두 물질이 인간과 동물에게 미친 영향을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원시 영장류에게 아스코르빈산 생성 능력을 이렇게 한 조건부 치사 돌연 변이가 발생했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 변이가 발생했고 어떤 영장류의 조상이 이 변이로 고통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증거들은 인간과 유인원을 비롯한 현 영장류와 암흑의 구성등원들이 여전히 이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주제에 있어서 이 유전자 결함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유전적 결함이 인간의 멸종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수명을 단축시켰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을 생성할 수 있는 동물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아스코르빈산 양을 달리 만들어냅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 많은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야생 환경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포식자들을 피해 먹이를 찾아 나서야 했고 새끼를 낳고 돌봐야 했으며 자연이 주는 더위, 추위 쌓아야 했으며 비눈과 같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질병이 주는 스트레스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아스코르빈산 생성하여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었던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극한의 추위나 더위를 더 잘 견딜 수 있었고 감염과 질병, 물리적인 외상에도 더 잘 대비하고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스코르빈산 생성 능력은 그들에게 엄청난 생존 능력을 부여했고 아마도 유전자 변이를 지닌 인간의 조상은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아스코르빈산을 섭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손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최소한의 수명을 영위할 정도의 아스코르빈산을 섭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아스코르빈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유산을 가지고도 결과적으로 인간은 살아남았지만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수명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을 합니다. 영장류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화석을 통해 알고 있는 동물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중 프로폴리오피테쿠스, 프로콘술, 오리오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정도가 고동영장류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인간보다는 유인원에 가까웠습니다. 보다 최근인 약 100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들은 더 이상 나무 위에서 살거나 나뭇가지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 넓게 트인 초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외형은 여전히 침팬지를 닮았지만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대신 똑바로 세웠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립보행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의 손가락은 땅을 짚고 걷기에는 너무 가늘었고 턱은 침팬지보다 인간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100만 년 동안의 진화는 확실한 인간 형태로의 발전 과정이었죠. 영장류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우리가 샤바인이라고 더 잘 알고 있는 피테칸트로푸스,
시난트로포스, 서안제커민을 거쳐 약 10만 년 전까지 이르게 되고 그 후에인 네아데르탈린의 근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로디지아인에서 남아프리카 지역에 퍼져 나타나게 되는데 근대 인류가 유럽, 아시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되어 나타난 것은 2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이르렀습니다. 약 5만 년에서 7만 년 전 존재했던 네안데르탈린은 주로 털, 코뿔소나 매머드 같은 크고 사나운 동물을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원시 사냥꾼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르러서야 나무 위에 서식하던 하며 먹던 채소, 과일, 견과류, 곤충에서 붉은 생고기로 식욕과 식이의 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럽 전 지역을 덮었던 빙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에겐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이 필요했고 신선한 생고기는 괜찮은 아스코르빈산 공급원이었습니다. 약 반세기 전 프랑스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을 뼈대에 대한 당시의 연구에서 그들은 곧게 서서 걷지 못하고 무릎을 굽힌 채로 불안정하게 발끝을 끌며 걸었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아주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변형된 결과물로 밝혀집니다. 이 관절염은 생고기로 섭취한 아스코르빈산이 빙하기에 추위에 감염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계의 진화, 뇌와 지능의 눈부신 발전은 새로운 아스코르빈산 원천을 찾는 것으로 아스코르빈산을 자체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생화학적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 초식을 하고 곤충을 먹던 종이 붉은 생고기와 물고기를 먹는 사냥꾼이 되고 더 나아가 직접 가축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시기의 변화는 인간의 조상이 널리 퍼져 살아가게 했고 더 이상 1년 내내 아스코르빈산이 풍부한 식물이나 곤충이 존재하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제한되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구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사는 인간과 아직까지 아스코르빈산 공급과 가까운 나무에 매달려 사는 원숭이와 유인원을 비교하면 이러한 시기 변화의 거대한 영향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지는 일은 쉽지 않았고 원시인간들은 사망률 증가, 수명 단축, 육체적 고통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은 그들의 지적 능력과 어떤 대가라도 감수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으로 비호의적인 환경과 싸워 이겨낸 생명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승리는 아주 조건적인 승리에 불과했죠.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온대 지역에 사는 석기시대인과 그 후손에게 추위는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질병, 영양결핍, 일상적인 굶주림을 겪었죠.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엄청났으며 10대까지 살아남은 자들의 수명도 30세, 35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화석을 보면 지속적인 아스코르빈산 섭취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는 기형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인류의 아스코르빈산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현존하는 원시 시대에서 문명화를 접하기 전에 어떤 음식을 섭취했으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관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프리카의 토착부족, 아메리카의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 에스키모 등이 가장 비호의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은 법을 터득한 현존하는 원시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원시사회의 시기를 보면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됩니다. 이 지구의 동물계의 모든 것들을 외 없이 이들의 먹이였다고 보면 됩니다. 오래 조리하거나 건조하면 아스코르빈산이 파괴됩니다. 아스코르빈산은 70도 이상이 되면 다 파괴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신선하게 날 것으로 먹은 쪽이 아스코르빈산을 더 많이 섭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 뜯어 먹는 달콤한 날거미의 복부, 바베큐처럼 먹을 수 있는 전만한 메뚜기, 코코넛즙에 적시거나 구운 새똥구리, 애벌레, 이들은 모두 좋은 아스코르빈산 공급원입니다. 또한 생선, 해초, 달팽이, 여러 종류의 해양 연체동물 역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었고 에스키모란 이름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우스키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긴 겨울 동안 에스키모인들은 각 잡은 싱싱한 바다표고 그리고 그 피 속에 존재하는 아스코르빈산에 의해서 이전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들 중 누군가가 음식을 요리해서 아스코르빈산 함량을 줄였다면 그들은 새로운 조리법을 전수해 줄 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로 먹는 섭취가 잘 이루어져도 유전자 결함이 생기기 전에 간에서 직접 생성되었을 양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아스코르빈산의 양은 최상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한참 모자랐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부 그린란드 에스키모의 평균 수명은 겨우 25세에 불과합니다. 농업과 양축, 이 두 가지는 인류 초기 역사의 위대한 발전이었습니다. 온대지역의 농업은 저장을 해도 쉽게 상하지 않아 긴 겨울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곡물류를 비롯한 여러 종자작물의 재배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농작물들은 칼로리는 공급해 주었지만 아스코르빈산 함량이 현저히 낮아 이것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곧 괴혈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역시 건조 저장하면 아스코르빈산이 파괴되어 겨울 동안 괴혈병을 막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에 이르러서야 독일에서 콩과 같은 종자작물의 일부를 떼어 물에 담가 튀우는 방법이 다시 개발되고 마침내 아시아 사람들에 의해 이 방법이 보장되었습니다. 발아한 씨앗을 섭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우리가 콩을 종자로 튀어서 콩나물을 만들어 먹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은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배아 영양 공급을 위해서 씨앗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싹이 난 콩은 쌍이 나지 않는 콩에서 볼 수 없는 불가세한 분자를 지니는데 그것이 바로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중국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이기도 하죠. 이처럼 생존을 위한 소량의 아스코르빈산을 얻는 것조차도 인류에게는 지독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즉 말해 각종 병과 암, 인간의 생명, 장수와 직결되어 있는 아스코르빈산과 클루타치온의 중요성과 이 물질들을 제대로 보충해야 하는 방법들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무하는 불량 제품은 물론이고 독성이 제거하지 않은 제품까지 천연산이라 이름 붙여져 나와 있는 제품들,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저와 같이 이 불가세한 물질 아스코르빈산과 클루타치온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